2026년 5월 2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그리고 이란 핵 문제 이후 자산 동결 해제, 중동 외교 질서 재편을 위한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위해서 이란과 중동 국가들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상황,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유진 PD는 지난주에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느라고 못 나왔어요. 네. 많이 아프죠 지금도? 살살하세요. 네. 예. 그래도 소식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과 이란 전쟁 지금 휴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날 미국이 이란 남부 지역 호르무즈 해협 입구입니다. 여기를 미사일을 공격했어요. 양쪽은 일단 더 이상 확전되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아슬아슬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그리고 60일의 임시 휴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놓고 협상 중인데요.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핵 문제는 이후의 협상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인도를 하거나 파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압박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이제 제재를 완화하고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그리고 석유 수출을 정상화해달라 이렇게 먼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선 최소 240억 달러, 이제 한화로는 약 36조 원 정도 되는 이 자산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미국 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협상 자체는 지금 미국은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라고 하고 있고 이란은 동결 자산 먼저 해제해달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주를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 이란 절대로 100%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미국도 잘 알겠죠. 뭐.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협상을 위해서 대화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란 남부 지역에 있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했어요.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지금 미국은 협상은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란에 대한 압박은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미국이 공격한 곳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 기뢰 설치 선박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IRGC 해상자산이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은 이 공격에 대해서 미군 보호를 위한 자위 공격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란이 이 미 해군을 겨냥해서 드론으로 위협을 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그리고 기뢰 설치 움직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선제적으로 제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고 다시 협상으로 방향을 튼 것을 두고서 트럼프가 또 이제 도망을 한다 이른바 타코라고 하죠. 이렇게 비난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다시 타격을 이렇게 감행을 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이 핵은 절대로 용납을 할 수 없다 이런 원칙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타코한 게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실패를 한 이 오바마 행정부식 협상과는 정반대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이 이란 핵 합의 JCPOA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이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런 식의 협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해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중동 전체를 친미 그리고 친이스라엘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질서를 재편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파키스탄은 물론이고 터키나 이집트, 요르단 등을 이렇게 향해서도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 정상화에 지금 힘써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은 이란 협상에 참여하는 무슬림 국가들이라면은 이 아브라함 협정에도 함께 들어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도 지금 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협정은 단순한 외교 그리고 이 수교 협정을 넘어서 사실상 반이란 공동 안보 체제로 지금 확대되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이 순위 아랍국가 그리고 미국이 사실상 하나의 안보 체제 그리고 경제 블록으로 묶는 아브라함 2.0 수준의 중동 재편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아브라함 협정 2.0 같은 경우는 단순히 국교 정상화 개념을 넘어서 지금 공동 방공망을 구축하고 대이란 안보 협력을 하고 그리고 경제와 에너지, AI 공급망을 협력하고 그리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큰 구상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레바논하고는 계속해서 여전히 공격을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헤즈볼라는 하루에만 약 30대 이상 되는 이 규모의 드론 공격을 지금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적으로 이번에 헤즈볼라 공격을 강화하라 이렇게 IDF에 지시를 했고요. 실제로 레바논 남부의 티르 지역 공습이 크게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측에 따르면 이 티르 지역이 이제 현재 헤즈볼라의 드론 발사 그리고 무기 이동 공격 준비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헤즈볼라와는 단순 국지 충돌을 넘어서 이제 레바논 남부 주민이 대피를 하고 추가 강제 대피 명령이 이루어지고 국경 지역의 학교 휴교령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는 계속 이렇게 공습을 하고 있는데도 베이루트 중심부에 대한 그 전면 공격까지는 아직까지는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의 남부 도시를 공격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헤즈볼라가 민간인들을 또 방패 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그래도 이번에 최근에 작전 중에 촬영한 영상들을 통해서 헤즈볼라가 실제로 민간 시설 안에 있는 무기 저장이나 로켓 배치, 터널 구축 등을 해왔다 이런 증거를 직접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구급차 내부에 숨겨진 무기 그리고 어린이 침실 안에 보관된 소총과 로켓, 민가와 연결된 지하 터널망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IDF는 이를 근거로 해서 헤즈볼라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레바논 남부의 민간 인프라를 사실상 군사 기지처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기가 민간 지역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병원과 구급차, 주택 같은 이 보호 대상 시설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이번에 비난했습니다. 자, 이번엔 가자지구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지구 중부에서 하마스의 고위 무기 제조책 나쁜 놈이에요. 제거했다고 하는데 가자지구에는 아직도 이렇게 하마스의 그 잔존 세력이 남아있긴 한가 봐요. 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제거했다고 발표한 이 인물은 모하마드 아부 말루라고 하는 하마스 핵심 무기 제조 책임자였는데요. 이스라엘군 설명에 따르면 이 아부 말루는 하마스의 무기 생산본부의 핵심 기술자였고 군수기술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공급책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아부 말루는 휴전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이 무기 제조를 하면서 가자지구 내에 있는 이스라엘군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이 아부 말루를 제거함으로써 하마스의 위협을 차단함과 더불어서 이후에 있을 하마스의 재무장까지도 차단하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활동가, 왜 이게 활동가라고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액티비스트라서 이렇게 아마 활동가라고 하는데 이 해외 활동가가 탄 선박을 이스라엘이 납포를 해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이 이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폭행을 했다고 해서 전 세계가 흥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막 흥분할 정도로 이스라엘 측을 비난하고 그래서 어쨌든 석방했어요. 근데 그 활동가들 중에 아마 스페인 사람들도 있었는가 본데 그 스페인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귀국할 때 스페인 공항에서 뭔가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근에 가자지구 봉쇄 돌파를 시도했던 이 글로벌 스무드 플로티라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구금 이후에 이제 스페인 북부에 있는 이 공항으로 귀국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지지자들도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그 현장에서는 이 활동가들과 그리고 지지자들이 그곳에 있던 스페인 경찰과 충돌을 했고, 그리고 스페인 바스크 경찰이 그들을 곤봉으로 이제 때리고 바닥에 끌고 가고 강제로 체포까지
공격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담겼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벤그비르가 플로티라 활동가들의 무릎을 꿇린 그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을 했었던 그 직후에 바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 정부나 EU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인도적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 스페인 경찰이 같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국 공항에서 그리고 훨씬 강하게 진압을 하는 이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비난했었던 유럽연합, 유럽 정치권들이 이제 침묵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외무부가 비난을 한 건데요. 이스라엘 외무부가 이스라엘이 활동가들을 구금했을 때는 즉시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하더니 이번 스페인 경찰 폭력에는 국제사회가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페인 정부를 또 향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게만 항상 유독 이렇게 엄격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번에 여실히 보여진 그런 사건입니다. 스페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 쪽에 체포돼서 구금돼 있다가 돌아갔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활동가들은 막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막 거의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처럼 영웅 대접을 해주고, 스페인은 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또 두들겨 맞았네요.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스페인. 하여튼 스페인도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좀 내부 문제를 들여다볼게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정말 담배를 참 많이 핍니다. 예, 아주 막 정말 미칠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는데, 그래서 그런지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1년에 꽤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스라엘 암협회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매주 약 154명이 사망하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은 약 8,000명 정도가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인의 무려 93%가 식당이나 카페, 버스 정류장, 해변 같은 이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흡연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가 간접 흡연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 우선 흡연 관련 사망률 자체는 사실 한국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약 1,000만 명 국가인데 연간 약 8,000명 정도가 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인구가 이제 5천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약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제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하면 두 나라 모두 인구 대비 약 0.08에서 0.12 수준으로 흡연 관련 사망 부담 자체는 상당히 비슷하게 높은 편입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간접 흡연 노출률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 금연 확대라든지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강한 금연 정책 이런 영향으로 현재 간접 흡연 노출률은 약 8.6%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번 조사에서 무려 국민의 93%가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이제 간접 흡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담배를 참 많이 피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서 우리나라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어디 식당 안이나 뭐 이 버스나 이런 데서는 안 피잖아요. 나가서 꼭 피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 가리지 않고 거의 내가 보기에는 90% 이상 진짜 담배를 피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를 펴도 적당히 피다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필터가 타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피어대는지 아주 징글징글 맞는데,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이스라엘 드라마가 있어요. 파우다라고 혼돈, 그 드라마를 보면은 한 편에 한번 세보고 싶을 정도로 드라마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집에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나면요 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그 정도로 담배를 많이 펴요. 하여튼 이스라엘 담배 때문에 많이 죽는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다른 얘기를 또 해볼게요. 이스라엘 군 안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군견 부대, 개들이 이제 훈련 받아서 이제 나가는 거죠. 작전을 나가는 그런 군견 부대가 따로 있는데 오케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그 부대 안에 군견이 몇 마리 있는지 아주 철저한 1급 비밀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수백 마리가 있고 1년에도 뭐 몇백 마리씩 이렇게 새로 입대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군견들이 군 복무를 잘 하고 각종 작전에 다 참여하고 제대를 하면은 그 뒤부터는 이 사람 그래도 이 군대에서 제대하면은 그 뭐 연금 같은 거 주는데 이 군견들은 그동안 제대를 해도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았었나 봐요. 뭐 근데 요번에 이제 많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군 이 오케츠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도 퇴역 군견 지원 제도가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실제 전투 현장에서 이 혹독한 임무를 수행한 이 군견들에 비해서 지원 규모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오케츠 군견들은 가자 터널을 수색한다든지 폭발물을 탐지한다든지 인지를 구출하고 대테러 작전 같은 이 최전선 위험 임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은퇴 후에도 관절 질환이라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전투 부상 후유증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군견들을 함께 복무를 했었던 핸들러들이 직접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이 핸들러 개인이 이 고액의 의료비를 전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는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핸들러 군인들은 이 군견이 자신과 이제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 했었던 이런 군인과 이제 전투 함께 했었던 이런 전우와도 같은 이런 존재다 보니까 이제 버릴 수가 없고 입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이 퇴역 군견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 범위를 훨씬 확대하자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수술, 재활치료, 이 장기 치료 같은 이 지원까지도 국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원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이제 전장에서 생명을 구했던 이 군견들의 감사를 표하는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동물을 복지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함께 싸운 전우에 대한 책임이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요. 군인도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어떤 군견은 또 목숨도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예우를 해줘야죠. 이번 아이템은 우리 이준 PD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뭐 본인들이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3년째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활과 또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패션 업계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정말입니까? 사실 뭐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활발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업계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런 내용에 좀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패션 업계는 해외 모델 섭외 어려움 그리고 원단 수입 지연, 물류 불안이라든지 행사가 취소된다든지 소비가 위축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미사일 경보가 울리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드레스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는 이제 결혼식이 연기가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작업을 하는 중에 대피소로 뛰어가는 그런 일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상적인 거는 이 디자이너들이 공통적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드레스를 만들고 옷을 만든다,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디자이너는 가장 이스라엘스러운 아름다움은 고통과 이런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패션 업계는 단순히 이제 소비 산업이라기보다는 전쟁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생존 의지와 더불어서 정책성 표현처럼 이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사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도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 업계에 무너졌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끝까지 유지를 우리가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이제 끈질긴 이런 모습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명한 거예요. 전쟁이라고 해서 계속 우울해하고 뭐 심란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준 PD 취향의 패션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이스라엘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쓰레기통에서 옷을 주워가지고 그 옷을 간단하게 수리한 다음에 돈을 엄청 벌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SNS에서 좀 화제가 된 건데요. 텔아비브에 사는 31살 이 여성 메이라브 로젠버그라는 이 인플루언서가 거리 쓰레기통에서 옷이나 가구, 소품 같은 거를 이제 가져와서 세탁을 하고 수선을 하고 이제 직접 스타일링해서 하는 이 콘텐츠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목을 끈 이유가 이 로젠버그가 주워온 옷들의 이 가격인데요. 무려 1만 세겔 수준, 이제 하나로는 약 500만 원대 가까운 이런 옷들을 이제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거의 새 옷 수준에 가까운 이 디자이너 옷들인데도 작은 구멍 하나가 났다거나 아니면 유행에 조금 지났다라는 이유로 좀 버려진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젠버그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버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소비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특히 텔아비브 같은 이런 도시는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들도 사람들이 쉽게 버리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현실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옷인지 궁금하네요. 보셨어요, 디자인? 아니요, 보진 못했습니다. 이게 많이 보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없던가요? 요즘 이스라엘에서 아주 특이한 소재의 내용이 담긴 책이 출간돼서 굉장히 인기가 화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책 제목이 비밀을 지킨 캡틴 포로의 캡틴의 포로 일기. 비밀을 지킨 캡틴의 포로 일기. 야,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하마스에 그 전에 억류됐었던 그전 인질이 이제 포로 생활 중에 몰래 써온 이 비밀 일기를 책으로 출간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히브리어로 제목인데 비밀을 지킨 캡틴의 포로 일기라고 하는 이 저자가 막심 헤르킨이라는 인물입니다. 2024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당시에 납치가 돼서 가자지구 터널에서 약 2년 가까이 억류됐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군 IDF 예비군 장교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이 하마스 측에 발각이 될 경우에는 더 심한 고문 그리고 더 장기적인 억류 그리고 생명의 위험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억류 기간 내내 2년 동안 자신이 IDF 장교라는 사실을 하마스 측에는 숨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비밀을 지킨 캡틴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특히 이 헤르키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일기를 쓴 게 아니라 터널 구조라든지 하마스 움직임 그리고 다른 인질들의 상태랑 생존 전략까지도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터널 안에서 전등 배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들으려 했다 이런 내용도 책에 기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단순히 이제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실제 포로 상태에서 어떻게 버텼는지를 보여주는 생존 기록을 적은 책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갇혔는데 아마 지붕 쪽에 천정 쪽에 이 내관 이 배관 파이프가 있었나 봐요. 그 파이프에다가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전파를 잡아서 그 배관에 얇은 철이 스피커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라디오를 듣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양반도 전선으로 그렇게 했네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싶네요.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됐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아프죠? 지금도? 네, 괜찮습니다. 오늘도 침 맞고 온 것 같아요. 병원. 어디가 제일 아파요? 머리가 아파? 네. 빨리 집에 가세요. 이제 방송 끝냈으니까. 근데 브래드 TV는 대표가 가라 그래도 집에 안 가고 막 야근하고 그러던데 빨리 가요. 뒷일은 나에게 맡기고 퇴근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 뵙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조현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예, 얼마 전 그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전범 혐의로 전쟁 범죄,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대체 뭔 소린가 깜짝 놀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그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그곳은 왜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인지 진짜 그 속내는 무엇인지 우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형사재판소 ICC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인도 범죄를 지은 대표적인 개인에 대해서 전범 처벌하기 위해서 세워진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인데요. 이게 배경이 이제 90년대 냉전이 종식됐지 않았습니까? 그 독재 국가의 어떤 그 냉전 시대 독재 국가에 대한 이제 그 전범들, 그 독재자 처벌을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전환기 정의를 거쳐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 그럼 한번 이거 끊고 가야 된다. 그래서 ICC 재판이라고 한번 과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청산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죠. ICC 국제재판소가. 그래서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로마 규정이 채택됐고요. 2002년에 60개국의 그 회원국이 가입을 했고 현재는 125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한국은 2003년에 가입돼 있고요. 근데 소위 이른바 이제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금 여기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인도, 사우디, 이란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전쟁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이란 뭐 이런 데는 가입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러시아,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야,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많이 하니까 항상 이제 약간 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간 좀 피하는 것도 있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다 2024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 기사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분석을 다시 이제 기록이 좀 새록새록한데 2024년 1월부터 이제 ICC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치면 대배심원 전문가 8인을 해서 이게 기소가 되냐 안 되냐를 갖다가 일단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24년 1월에 있었고 5월 달에 네타냐후 총리, 그다음에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그다음에 하마스의 이제 시나르 죽었죠. 그렇죠. 뭐 근데 군수 총책임자죠. 그다음에 데이프, 그다음에 한예 정치 총국, 이 하마스 우두머리급에 대한 전쟁 번위 혐의를 체포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체포 영장이 정식 발부된 거는 그해 2024년 11월입니다. 그럼 우리가 2024년을 다시 이해해야 되는데 2024년 11월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해예요. 그 선거에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빨리 기소해야겠다 해서 그때 영장을 발부가 된 거고요. 그럼 그 2024년에는 가자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2023년부터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방어적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해가 뭐냐면 라파 국경을 공세 침공하냐 안 하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쟁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지시키고 빨리 조기 종전을 위해서 ICC를 동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 ICC를 이제 선동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은 ICC에 어떻게 가입된 국가입니까? 이스라엘은 가입이 안 돼 있고요. 팔레스타인은 2015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마스. 근데 ICC는 회원국 국가 영토 안에서만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냐? 가자 조기 종전을 위해서 외교적 고립화를 시키는 건데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 총리나 국방 그 수뇌부들이 이제 해외를 못 가요. 국빈 방법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5개 회원국이고 웬만한 다 선진국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미국 미국 인도 빼고는 갈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압박을 한 거죠. 외교적 행보를 차단시키고 고립화시키는 그런 이제 강력한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그 10월 7일 날부터 이제 시작된 전쟁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 가자 지구를
그냥 느닷없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발을 했고 이스라엘은 그에 따른 방어권 차원에서 대응한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부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도발을 먼저 했다. 도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살 테러를 했죠. 10월 7일 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방어권, 자위권 행사로 이제 전쟁을 이제 수행한 것이죠. 이스라엘과 그 전쟁 수뇌부들이. 근데 이거를 전범으로 규정한다는 건 국제법 일단 어긴 거예요. 전쟁에 관한 법률을.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자위권을 행사한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건 뭐냐?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하겠다. 고로 팔레스타인 일국가가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전파를 하는 거죠. ICC라는 재판소에서. 이게 그래서 굉장히 고약한 어떤 로직입니다. 법률적 로직과 정치적 로직을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반이스라엘 논조로 극대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그동안 여러 번 방송을 해왔지만은 가자지구의 그 하마스가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을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방패로 많이 삼아왔어요. 그래서 하마스는 주로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가정집에다가 무기고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지하 터널의 입구를 가정집으로 해놓는다든가 또는 그 로켓을 이스라엘로 발사하는데 그 로켓 주변에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는다든가 지금 이런 짓을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 하마스가 민간인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그 인간 방패 혐의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가 병원, 학교 등 민간 시설에다가 이제 여러 지휘센터와 무기고 병기창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원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WHO 국제보건기구 소관의 병원이에요. 그럼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수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스라엘만은 문제 삼아 도덕적 등가성의 오류를 범했다.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존 스펜서 미국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네바 협정의 전쟁에 관한 법률이 이렇다는 거죠. 민간 시설, 학교, 병원은 이게 군사 용도로 쓰였을 때는 이건 밀리터리 타겟이다. 군사 목표물이 된다라고 이제 그 사정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공격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그러니까 민간인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민간인 시설 병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군사 용도로 사용되면 무조건 군사적 타겟이 이게 범용 그 법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걸 반격한 이스라엘이 전범이라고 찍어버린 거니까 이게 국제법도 어기고 그러니까 법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걸 그럼 이게 이게 사실상 이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고립화 작전이 2024년에 한참 펼쳐졌던 왜 가자 종전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또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의 이제 군사 수장인 이제 시나르 사살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살하고 이 사람의 노트북을 다 수거를 했어요. IDF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렌식을 따 보니까 노트북 문건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제 선동 문건, 군사력으로 이란하고 똑같아요.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상대가 안 되니까 국제 여론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압박해서 빨리 종전하자. 이게 우리가 승리다. 이게 목표예요. 하마스는. 그렇다 하면 하마스 인질 석방 지원 책임 네타냐후한테 다 전가시키고 네타냐후 축출 여론, 이스라엘 국내 정치를 이용해서 극좌파들 네타냐후 축출하게 만들고 이 여론을 동원해라라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ICC의 체포영장을 활용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ICC가 하마스의 이른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구 역할, 따까리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창피하게. 그러니까 그거 좀 이제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화로 노트북에서 그 전술 그 교리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일단은 정치 재판이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우리가 어떤 법률적 기구로 보기가 힘들죠. 그거가 이제 여러 차례 24년에 이스라엘 언론과 국제 여론은 이미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한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제운전기구예요. USAID라고 미국 국제개발처가 제시한 그 가자지구 안에서의 기아 상태를 정리한 통계 수치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이게 USAID에서 작성한 기아 상태 통계 이거 믿을 만한 통계입니까? 이거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찌 됐건 그 뭐 가라로 하든 뭘로 하든 선동으로 하든 일단 기소를 하려면 그 명제가 필요하거든요. 논지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그 에비던스가 바로 USAID가 제공한 그 기아 통계예요. 그래서 한때 언론에서 막 기아가 발생하고 있다, 뭐 이상한 그 AI로 합성한 사진 나오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여기서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그 반박한이라고 방송을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투데이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면요, 그 시작하기 전에 꼭 그 광고 영상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아가 다 조작된 거고 실제로 그 통계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기아 사태, 이게 기아 사태를 논지로 얘는 전범행위라고 했고 실제로 뉴욕대 법대 교수도 여기에 대한 전문 증언을 합니다. 전쟁은 누가 시작한 건 상관없고 기아 상태가 자체가 전범행위다. 이게 유대계예요. 또 이게 그 이스라엘에 적은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 대목인데 그런 얘기를 계속 나왔습니다. 근거로 USAID 통계를 나왔는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딱 집권하자마자 작년 연초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다 털어버린 거예요. USAID부터 해서 정부의 낭비한 사례를 다 하는데 그 일바다가 바로 USAID. 다 털어보니까 이거 조작된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사기다. 근데 실제로 관련 그 통계가 어떠냐? 가자지구의 그 출산율은 전년 대비 2.0%가 늘어났어요. 못 먹는데 어떻게 애를 생산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 충돌된 게 있는데 거짓 조작된 통계로 기소의 근거로 삼았다, 체포영장 근거로 삼았다라는 게 이제 하나씩 이미 드러났어요. 그런데 왜 이걸 뒤늦게 우리나라에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조현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기가 2024년도 11월이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고 조 바이든이 분명히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뭔가 빨리 이 네타냐후를 어떻게 조치하라고 입김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입김이 엄청 많이 이게 왜냐하면 다 이게 기록이 됐어요. 매체를 통해서 작년 그 시절에 이제 매체를 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겉으로는 ICC의 관할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두둔하는 표현을 하면서 만약에 라파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ICC 영장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근책으로 사우디 정상할 테니까 빨리 종전해라. 라파 공세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요걸 그러니까 양면 플레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 바이든 행정부하고 ICC의 그 특수관계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왜 가입을 안 했냐면 아프간 전쟁 당시에 ICC가 미국을 전범으로 몰아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환기 정의라고 해서 냉전 시절의 독재자를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전쟁을 많이 하니까 여기 대부분 약간 PC 좌파 약간 좀 색깔이 좀 왼쪽 성향이 강한 이제 재판관이 들어가서 미국이 모든 거 하면 무조건 저거 인권 탄압 전범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선거로 뽑거든요, 검사장을. 근데 칸 검사장한테 내가 널 지원할 테니까 대신 우리에 대한 전범 혐의 드랍해줘. 이걸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칸이 검사장이 된 거예요. 카림 칸. 네, 예. 칸이 검사장이 그게 시작부터 이제 일단 오염돼 있다는 걸 먼저 상기시켜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의 반대 정파인 극좌파를 또 사법부를 활용해서 이걸 축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엄청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IDF의 수뇌부들은 일반 이스라엘 국민과 달리 빨리 조기 종전을 원해요.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 뜻에 따라 움직이고 싶은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IDF 우리가 한번 보도했지만 그 군 검찰에서 거짓 그 영상을 내보냈어요. 그 팔레스타인 수감한 교도소에서 성폭력이 일어났다. 맞아요. 그 진짜 완전 코미디 같은 거였는데 그 지금 검사장 지금 잘렸어요. 그 군 검찰이 지금 잘렸거든요. 그 사람에 관한 그거 조작된 걸 갖다 또 ICC에 제출한 거야. 봐라, 근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수사 과정이 다 오염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절차에 관한 우리가 이 현대 법의 핵심은 절차에 관한 정당성이거든요. 증거 채택부터 에비던스가 이제 제대로 컬렉트가 됐느냐, 커스터디를 다 체크하는 건데 다 조작된 걸로 이제 들어간 거야. 기아도 조작돼 있어. 이거 뭐 수사 비디오도 다 영상 조작을 올라간 거죠. 이거 왜 그러냐?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 군사 무기 선적 지원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 무기를 법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지원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꼼수를 쓴 거예요. 리히비법이라는 걸 동원한 만약에 현지에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으면은 그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조작된 그 IDF의 그 감호소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CCTV 영상. 예. 예. 그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이제 그 성폭력 당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거를 이제 조작하고 이거 두 가지로 쓰는 거. 바이든이 또 이걸 군사 지원을 종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또 하나는 ICC가 이걸 근거로 쓰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트냐후 공격. 왜? 가자 전쟁을 빨리 종전해라. 이것 때 이 압박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1년 내내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때문에 뭐 최근에 뉴스 보면 네트냐후 총리가 전립선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했다는 얘기죠. 전립선 암에 걸렸대요? 예, 지금 그거 뭐 방사선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 정도면 저는 못 살아요. 화병 나가서. 근데 이걸 견뎌냈다라는 게 대단한 것이죠. 예전에 그 우리가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그 교도관들이 성폭행했다라는 그 CCTV 영상을 이제 증거로 냈는데 근데 제가 봐도 화면이 바뀌는데 의상이 바뀌었어요. 그 어떻게 그거를 이 증거라고 그걸 내놨는지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만 ICC에서는 그걸 이해를 했나 봐요. 그렇죠. 옷이 바뀔 수도 있지 순식간에.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그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수석 검사장 카림 칸. 이 카림 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림 칸의 개인 비리 뭐가 또 있길래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이게 그 신상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검사장이에요. 개인 비리가. 인상도 그럴 것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장은 현재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비위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해요. 이게 작년 24년 기사 기준입니다. 그 뭐냐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이나 말레이시아계 이제 무슬림 여성이에요. 이 사람도 팔레스타인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성추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덮고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내가 이슈를 빨리 터트려서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를 강행했다라는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고 워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났어요. 그냥 일반 뭐 이스라엘 장외 매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류 매체인 워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다는 거. 자기 성비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 영장을 강행했다라는 그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카람 칸 그 검사장 최고 수석 검사인 것 같아요. 이 양반 사건에 대해서 카타르가 카람 칸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되었다. 여기 또 카타르까지 또 연결되는 그런 게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카타르는 이제 뭐 IRC한테 혼나고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인데 이때는 거의 뭐 하마스의 대리인 역할을 했죠. 카타르가. 그래서 카타르가 이제 업체 하나 딱 섭외해가지고 칸 검사한테 간 거예요. 네 뒤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뭐 여기서 잘려도 네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다 해주고 다 덮어주고 너 소송 가면 그거 다 덮어줄 테 성비에서 다 덮어줄 테니까 뒤는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너는 반드시 네타냐후를 기소해라. 이 오다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 뭐 이스라엘 장외 매체가 아니라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거예요. FBI가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전문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부터 계속 이런 비위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국제 재판소라기보다는 뭐 국제 브로커 연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좀 격이 좀 떨어지는 보도가 많이 나와서 ICC에 대한 신뢰도가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형사재판소를 운영하려면 이제 최고 수석 검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 검사를 뽑기 위해서 선거를 거쳐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카림 칸이라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이 뭔가 약속을 하면서 뽑아줬는데 이 인간이 온갖 성추문에다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카타르가 뭔가 도와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 체포영장 발부되는 이런 상황인데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니라 국제범죄집합소 같은 그런 참나. 그런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장을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 제재 대상에. 그러니까 스페셜 데시네이드 내셔널이라고요. 그게 이제 어디서 주관한 주무부서가 어디냐면 지금 이란과 경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재무성, 해외 자산국 오펙에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입니다. 와우. 이거 받으면 이제 경제적으로 넌 끝난 거야. 이거예요. 달러망에서 다 이제 달러 거래도 못할 뿐더러 너랑 거래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2차 제재상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SDN으로 딱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취임하자마자 그 행정명령 윤단 폭격을 내렸지 않습니까? 얘가 일본을 걸린 거예요. 카림칸이. 그래가지고 2003 거기에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ICC에 대한 제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제재를 지금 일바따로 맞았죠.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주범인 카림칸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의 특별 제재 대상 일바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끔찍한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거네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검사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네트냐후 사건에 스치기만 하면 다 이제 제재 대상 걸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9명의 판사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싹을 완전 돌아내가 그 완전 이 국제기구 이제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게 작년 초부터. 그런데 그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직원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제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해외 여행 다니는 것도 제재를 했었는데 그걸 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뭔 소리야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돼버렸다면서요. 그렇죠. 다 복원시켜버렸죠. 그래서 9명의 판사와 여러 명의 그 관련 네트냐후와 사건, 그 이스라엘과 관련 그 사건에 대한 모든 행위자들을 다 이제 제재 대상에 걸어버린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칸이 딱 걸리고 그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알아서 해. 너는 이제 상종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제기구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은 국제기구를 신뢰하지 않아요. WHO도 그렇고 병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모든 WTA 국제무역기구 다 신경 안 쓰고 UNRWA 신경 안 써. 그냥 우리가 직접 해. 약간 이게 그 1대1로 붙는 이런 외교적 행보를 보이면서 이 국제기구에서 좀 사고 친 애들 다 제재 대상이고 돈 다 빼버리고 그 정권 초부터 엄청난 강하게 드라이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죠. 뭐. 이런 와중에 헝가리에서도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탈퇴를 했다 그래요. ICC를 탈퇴했어요. 헝가리가. 헝가리는 왜 탈퇴한 겁니까? 그러니까 ICC의 영장 발부를 보고 이제 이건 뻔뻔하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냥 맹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이거 탈퇴 조치를 빨리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거는 이건 솔직히 국제기구 아니라 국제 동문회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제재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약 사인한 거 인포스가 안 되죠. 근데 미국만 안 들으면 미국은 바로 제재를 들어가니까 제재 수단이 많지만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헝가리가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왜냐하면 헝가리랑 이스라엘이랑 친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그 성추문을 감추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하고 지금은 또 직무에서 배제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는 이 사법정의 실현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법 권력의 무기화라고 그러죠. 이거 신조어로 이제 러페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주권 행위와 이제 충돌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법 정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이제 테러 집단의 전략적 목표와 미국 당시 바이든 행정부라 할 때 미국이라는 표현보다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국자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딱 결합돼서 정치 싸움이로 된 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위라고 봐야 돼요. 뭐 합법적인 뭐 법률 기구 권위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 좀 방송을 듣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개월 내에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총선이 일어날 것 같아요. 총선을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하레디 이 양반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내각이 해산이 됐고 이스라엘 정부 내각이 해산이 됐는데 왜 이 정통 유대인들 때문에 내각이 해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정치적 히스토리 이겁니다. 네타냐후가 연정을 구성할 때 하레디 정파들하고 합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정 시스템에서는 합의할 때 뭔가를 약속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실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레디 정파에게 뭘 약속했냐면 하레디 병역법 문제를 내가 통과시켜줄게. 대신에 우리 연정에 참여했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전쟁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레디법 병역법 면제법을 지금 통과시키기에는 시기적 안 맞다. 그래서 이제 하레디 정파의 그 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신적인 리더에 해당되는 그 란도라는 최고 랍비가 야 네타냐후 신뢰할 수 없어. 야 판 깨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깨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미리 알고 어차피 깨질 거면은 우리가 주도해서 이거를 내각 해산 법안을 내자. 그래서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 최종 상정을 되면 이제 완전히 내각은 해산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회 해산 법안이 통과되면 그 후에 90일 내로 이제 그러니까 90일 내라면 3개월 내예요. 3개월 내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여당 야당 그라고 해야 됩니까? 그 하레디하고 반하레디하고 지금 이 선거 날짜를 가지고 9월에 하냐 10월에 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선제적으로 의회 해산을 제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차피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하레디가 이제 판 깨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본회의 통과 시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레디 측의 요구는 9월달에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9월 1일 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겠어요. 그러면은 석 달 후니까 6월 1일 이제 월요일 날 이걸 본회의 통과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근데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건 10월 달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거죠. 어차피 성전을 해야 되니까 뭐 석 달 뭐 요래 남겨놓고 조기 총리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레디는 약간 목리 부리는 거야. 우리의 파워를 보여주겠어 하면서 이렇게 9월 달에 하고 9월 달에는 다양한 이제 또 그 유대 그 기일들이 있죠. 소위 얘기해서 유대 라샤샤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총선이 좀 불리해요. 보수 우파 세력이. 그래서 네타냐후 10월, 하레디는 빨리 9월 전에 하자 이렇게 하고 이거 갖고 지금 일정 싸움이에요. 지금은 일정 싸움. 근데 이거는 네타냐후 총리가 아마 승리로 돌아갈 것 같기도 하고 10월 달 정상으로 치러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6월 달에 6월 1일에 본회의 상정되면 30일 후니까 이제 9월 달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네타냐후가 불리하죠. 지금 이란 전쟁이랑 헤즈볼라 전쟁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결과값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좀 네타냐후 재집권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론이 지금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권하고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연정 내에서의 이제 어떤 투쟁 상황이 지금 이게 완전 노골화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의 이 병역 면제 문제 이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동안 사실 뭐 이스라엘 투데이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다루긴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반 유대인들은 뭔 소리야 정통 유대인들도 군대 가야 돼라고 막 데모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우린 죽어도 군대 못 가 그러고 막 데모하고 하여튼 양쪽이 사생결단하듯이 이렇게 데모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뭐 일이 아니라 사실 이게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할 때부터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건국할 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하레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현상 유지라는 원칙하에 이제 토라 학습에 매진하는 중에 이제 민족문화 우리 민족연구소 같이 이제 된 거예요. 우리 민족성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병역 유예를 시켜주고 보조금도 주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수백 명에서 이제 자손을 많이 낳다 보니까 지금 그들이 피임을 안 해요. 뭐 그 다 그 죄죠. 그러니까 지금은 6만 3천 명에서 8만 명이 돼요. 수백 명에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천년기념을 우리가 보호해주자. 우리 유대 정통성에 관한 문제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완전 6만 명. 그게 6만 명이라는 게 6만 명, 8만 명이라는 게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통 유대인 숫자 안에서 군대 갈 수 있는 연령대 젊은이들 네. 이게 8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도 안 하니까 보조금도 막 세금도 엄청 나가고 군대도 안 가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죠. 근데 이스라엘 국회 내에서도 이 정통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정당이 있어요. 그 정당으로
그동안 이 이스라엘의 정부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그 정치권 안에서도 정통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많이 커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 같은 거 보면 하레디 막 그 사람들이 막 격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경찰이랑.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레디 그 일반 하레디는 굉장히 순박해요. 세상 부정 몰라요. 근데 오히려 이 랍비급 최고 수장들이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레디 매체가 있나 봐요. 그 친구들은 일반 우리 뭐 예루살렘 포스트, TOI, 뭐 헤르츠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그것만 봐. 여기서 정해주는 글만 보고 세상이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란도라는 최고 랍비 수장이 야 너네들의 종교의 자유를 네트냐후가 방해하고 있어. 나가서 싸워. 그러면은 싸우는 거야. 그냥 목숨 걸고. 그냥 경찰도 막 들이받고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순박한 사람들인데 그 선동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뇌부랑 일반 하레디를 좀 분리해서 보자라는 게 제 기본적인 논점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수뇌부가 마치 겉으로는 우리가 뭐 종교의 자유 뭐 이거 우리 하레디 그 몫을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정치 게임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마치 그 네트냐후가 권모술수가 뛰어나서 하레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병역 면제를 해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악마화시켜서 이제 일반 매체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왼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집권할 때 이렇게 왜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냐면 한 번도 이 하레디 표를 얻기 위해서 보조금 장사를 한 거예요. 사실상 이번에 판을 깨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 야권에서 라피드하고 베네트가 지금 상승해 있지 않습니까? 걔한테 이제 몸값 올리는 거야. 너는 나한테 얼마 줄 수 있어? 하레디 보조금 얼마 줄래? 이거 지금 딜하는 겁니다. 이게 정파 간의 딜을 이해관계 문제지 뭐 이념 노선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기에 좀 남잡하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통 유대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아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온 사람. 일반 이 세큘러로 이제 전향한 그 유대인 청년하고 얘기를 한참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메어쉐어림이라고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여기는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니 뭐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 뉴스를 모른다. 그 대신에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의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느냐? 이 최고 랍비가 위에서 랍비들이 막 써주면 벽보를 만들어서 벽보를 벽에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 메어쉐렘이라는 그 정통 유대인 마을 골목에 들어가면요 온통 벽보야. 그래서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 청년들이 쭉 서가지고 이 벽보를 보고 있는데 저는 뭐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중에 아마 한두 장은 군대가 웬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갈등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해법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리의 타협 어떤 방향성이나 타협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입니다. 지금 하레디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경제 활동도 안 하고 병역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고립화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사회에 진출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생업을 못 해요. 정통 그 어떻게 제도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순차적으로 가자. 그래서 기본적인 네타냐후 하레디 법안의 그 본질은 뭐냐면 선 경제 활동 먼저 하고 나중에 병역 의무를 하자. IDF도 얘기합니다. 얘네들 병역 못 한다. 이거 진짜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이 돼야 이 군 생활도 하지. 왜냐하면 IDF가 보통 군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IDF 요번에 전쟁 중에 스타트업이 150개가 나왔어요. 뭐 8,200부대 이런 엘리트 부대가 아니라 그냥 보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보병한다는 군인으로 야전 병력도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근데 이런 애들 병역 갔다 오면 얘네 적응 못 한다니까. 먼저 경제 활동해서 좀 사회 물 좀 먹이고 그 다음에 좀 철 들면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극자 사법부가 참을 수 없죠. 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잘난 체하면서 보통 이런 갈등 조정은 이 장기적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의 영역에서 순차적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국제사법부가 박자에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대법원이 2024년에 뭐라고 판결했냐면 하레디 병역 면제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시를 해버렸어요. 이게 불법이야. 그래놓고선 보조금 병역 의무를 안 하면은 보조금 중단을
중지 명령을 딱 정부에다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이슈가 다시 확 불러탄 거죠. 지금 10월 7일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야 너네도 군대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없이 그냥 싸움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레리 쪽에서도 야 네타냐후한테 빨리 통과시켜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다 막아놨다. 국가사법부가 판결로서 입법 행위를 판결로서 막아놓고 이제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올해가 이제 총선이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은 이게 진짜 이 내각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각이 이걸 대응하는데 이게 또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거 어쨌든 이스라엘 안에서 그 정통 유대인들의 이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표가 커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 의회 해산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총선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스라엘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어떤 신임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권자들의 어떤 성향 분석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항상 총선을 앞두고 이스라엘 여론조사를 보는데 뭐 채널 12 같이 약간 중도 좌편, 그다음에 채널 14 같이 미국 지금 폭스 방송, 우파 방송을 보면은 여기서 완전 여론조사가 180도 달라요. 어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채널 14도 인용할 수도 없고 채널 12도 인용할 수도 없고 채널 12 보면 맨날 진대. 채널 14는 맨날 이긴대요. 네타냐후가 이제 완전히 그 극과 극을 달려가지고 도대체 얘네들의 인구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 전문 기자인 아메티 시갈의 기사를 분석 기사를 보니 이렇습니다.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전화 지역 번호가 있죠. 그걸 이제 지역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은 02, 예. 경기도는 031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지가 02예요. 예. 02 그 지역 번호를 보니까 강력한 네타냐후 지지 기반이 있어요. 오호. 거기는 네타냐후 총리 유임에도 어떻게 하냐? 55%가 찬성, 반대 28%. 그다음에 지금 전쟁이 잘 돼가고 있느냐? 52%가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라고 응답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 의견은 21%도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지구는 거의 네타냐후 이제 초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공구 지역, 이른바 해안과 평야 지역, 이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하면 사람들이 텔아비브가 수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뉴욕과 LA를 합쳐놓은 완전 최고의 도시인데 여기는 약간 글로벌리스트가 많이 개입돼서 극좌의 성지입니다. 베네트 전 총리의 거주자이자 여기가 약간 100만 명의 야권 주권자가 결집돼 있어요. 어허. 그래서 여기는 네타냐후 체제를 원하는 비율이 65%. 거기 주로 야권 성향이군요. 그렇죠. 그 지지 의사는 15% 미만. 그다음에 전쟁 어떻게 되냐 지고 있다 뭐 이런 거 거의 반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가 공사 지역구 번호인데 여기가 북부 지구입니다. 골란군 그쪽. 그렇죠. 이제 전쟁의 직접적 피해와 피해를 입는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48%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어요. 오호. 여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은 아직 모른다가 정답인데, 그러니까 친 네타냐후, 반 네타냐후 캐스팅 보트가 이쪽 북부 지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그다음에 연령대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네타냐후 지지도가 높아요. 37%가 지지하고 여성은 28%만 지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세 미만 젊은 층은 굉장히 낙관론 친 네타냐후 성향이 강해요. 좀 진취적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총선에 열쇠를 주는 스윙보터 역할이 누구냐? 앞서 얘기했던 30대에서 50대 여성 북부 지역에 사는 여성이에요. 이게 왜 스윙보터냐면 거주지가 뭐 중부 단부터 외곽 또는 북부 지역 거주자인데 이들의 정치적 이력이 좀 재밌어요. 2022년 총선에는 네타냐후를 지지했어요. 어허. 근데 지금 또 지지하느냐? 아니올지다 봐야겠다.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헤즈볼라와 계속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북부 지역 국경 주민들은 지금 3년째 사실상 그 자국에서 이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호텔 전전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왜 또 여성이냐? 여성들이 이스라엘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목의 중심 사이기도 하지만 좀 파워가 세잖아요. 주심하다가 애들이 학교를 못 보내. 호텔에서 애들 뭐 홈스쿨링하고 빨래하고 하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이른바 어머니께 맘충들이. 그래서 한 30대에서 50대가 지금 네타냐후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이념적 당위성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긴다 이따운 소리 하지 말고 결과값 갖고 와라 이거예요. 당장 해결하란 말이야. 나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실리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루살렘은 보수 낙관, 그다음에 해안 북부는 야권이고 회의적이. 그렇지만 결국엔 북부 거주하는 실리에빈간 3050 주부들이 지금 핵심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꼬시냐가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네타냐후도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선거 죽거든. 그래서 헤즈볼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 주민들은 답을 내놔. 말만 하지 마. 구체적인 거 갖고 와. 약간 좀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저 북쪽으로 뭐 나사렛 또 하이파, 아코 그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말 그대로 3년째 이 헤즈볼라의 로켓 때문에 거기서 못 살고 좀 예루살렘 쪽에 남쪽에 와가지고 지금 피난 생활하는 게 주로 호텔에 있거든요. 이 호텔이라는 데가 한 명 내지 두 명 가서 있기에는 좋지만 일가족이 가서 있기에는 그렇죠. 침대가 거기 몇 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좁은 데서 뭐 세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밥을 제대로 해 먹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난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들이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못 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2023년 10월 7일 날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국민들 여야 가리지 않고 지역 가리지 않고 똘똘 뭉쳤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길어지면서 예전에 3년 전에 똘똘 뭉쳤던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국민성 지금은 좀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뭐 외부 적에서 일치단결 예. 뭐 약간 그런 우리 그 어떤 그 시그니처가 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좀 상당히 심각해요. 35%가 내부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꼽았어요. 분열 요인을. 그게 1순위라는 거예요. 선거할 때 투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리고 이란은 어떻게 보면 이란 문제는 2위예요. 25.8%. 이게 전체 통계입니다. 그만큼 전쟁이 3년 동안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치단결의 힘이 그 깃발 안에 다 모여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주로 이런 성향을 이제 각 어떤 성향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른바 세속주의자들, 그 세속주의자는 무신론자들이죠. 그 다음에 아랍계들은 좀 비율이 높아요. 44.2%가 내부 위기가 최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적이다라는 거고 이란은 22%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우리 안에서의 갈등이 더 문제라는 것이고 아랍계 역시도 비슷하겠죠. 43.5%가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외부의 적 이란보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종교 및 전통주의계, 이른바 보수 계층이죠. 여기서 종교와 전통주의계를 표현하는데 전통주의가 아까도 감독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제 정통파라고 얘기했지만 엄밀하게 해서 지금 하려는 초정통파고 그 다음에 정통파는 일반 우리 미국에 있는 뭐 벤시피로 같이 이제 보수 성향의 그 종교 유대교 신자이고 사회생활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옵스닥스라고 부르는 거고 앞에 울트라가 붙으면 이제 울트라 오소독스.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그 초종 하레디 애들. 하레디. 근데 일반적인 옵소닥스는 그냥 보수 성향 시민이에요. 보수 성향 시민과 전통주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아직도 이 보수 층들은 여전히 이란이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게 우리의 생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평가의 양극화예요. 네타냐후가 긍정, 부정이 완전 확 갈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갈등이 완전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 통계가 반영돼서 나왔다 보니까 국가 단위의 어떤 이스라엘의 사회 결속력이 떨어지고 이제 지역 단위로 이제 자기 커뮤니티별로 이제 다시 연결되는 좀 분열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건강한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쪼개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게 특이사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네타냐후가 뭐 7년 전에 이겼으니까 당연히 이길 것이야.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 3년 차로 들어선 상황에서의 진행되는 총선 결과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